막대한 권력을 누리던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살해가 된 한 국가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권력자의 자리가 비어버린 상황, 누군가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하죠. 작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 조직으로 연결된 군인들을 독단적으로 움직여 육군의 수장을 체포하는 동시에 명분을 위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재가를 요구한다. 반기를 드는 진압군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최전방을 지키는 부대를 빼돌리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작전명은 생일집 잔치, 작전 날짜는 1979년 12월 12일.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이게 어떤 작전이었는지 감이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란이었던 그 작전 1212 군사 반란의 내용이었는데요.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이 1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큰 관심을 모은 1212 군사 반란. 이날 9시간 동안 진행됐던 작전은 결국 성공으로 끝났고 10월 26일 사태 이후 끓어오르던 민주주의의 열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은 완전히 뒤집혔죠. 이렇듯 단 몇 시간 만에 운명을 바꿔버린 군사작전은 더 있었습니다. 오늘 랭킹스쿨에서는요,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꿔버린 역대급 군사작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썬킴님 그리고 김재원님 두 분 모셔보고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군사작전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나온 군면제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6급이에요, 6급. 할 말이 없네요. 자, 우리 그렇다면 김재원님께서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공부하고 있고요. 저 전쟁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오늘 썬킴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전 군면제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군면제 썬킴님과 전쟁사에 별로 흥미를 안 가지고 계신 우리 김재원님. 예비역 병장이시죠? 네, 그렇죠. 예.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 해군 출신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분이랑 같이 오늘은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꿔버린 역대급 군사작전, 제가 5가지를 랜덤으로 띄워드릴 거거든요. 이 5가지 작전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두 분이서 서로 티키타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아까 그 서울의 봄 영화 보셨어요? 너무 봤죠. 너무 봤는 건 뭐예요? 두 번 봤어요. 두 번 봤어요? 영화관에서. 근데 그걸 보면 뭐 저희와 같은 아재 세대랑 MZ 세대가 구별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왜요? 근데 노태우 장군 역할로 했던 그 배우가 좀 믿어주세요. 이럴 때 빵 터지면 아재고 저 뭔 소리 하면 MZ 세대. 봐봐, MZ야. 뭔 말인지 모르죠, 좀 지금. 믿어주세요. 이게 왜요?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 유행어였습니다. 내가 이제 보통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제 군 전역하고 군인으로서 출마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보통 사람으로서 출마하는 거라는 말을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뭐 어디 뭐 TV만 나오면은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유행어구나. 약간 그거군요. 그게 누굽니까? 뭐 그런 거랑 아니, 비슷한 그거랑 거예요. 비슷한. 감독의 이제 그 유머 코드였는데 요거를 젊은 세대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몰라요. 전 세상에 없었거든요, 그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한번 군사작전 리스트 제가 랜덤으로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폭 투하. 이게 먼저 나오나요? 아, 세다. 진짜 랜덤이에요. 저도 솔직히 좀 당황했는데 원폭 투하 작전 이거 이제 미국이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또 핵을 실전에 투입해서 사용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작전이잖아요. 그 영화 오펜하이머 보셨죠? 미국이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걸 실시를 해요. 왜냐하면 1939년도에 나치 히틀러가 2차 대전을 터뜨리기 직전에 오토한이라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그 이전에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던 그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우라늄 핵을 쪼갤 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방출이 되고 이거를 무기화하면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역대급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내요. 이걸 히틀러가 보고 그럼 이거를 무기화를 하라라고 해서 이 이른바 영어로 하면 우라늄 프로젝트를 실시를 해요. 근데 이거를 당시 히틀러가 이제 33년도에 이제 그 나치가 이제 제3제국을 집권하면서 이제 유대인 탄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다 이제 많은 국가, 특히 미국으로 건너가요. 수많은 이제 물리학자들도 다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던 상황이었거든요. 독일에 있던 물리학자들과 이제 미국에 있던 물리학자들이 서로 커넥션이 있었겠죠. 이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히틀러가 E = MC 스퀘어를 현실화시켰다. 이거 못 막으면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미국에 있던 유대계 미국인 물리학자들이 이제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이제 편지 쓴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히틀러가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먼저 만들게 하면 큰일 난다. 미국이 먼저 만들자. 복잡한 얘기를 짧게 만들면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인데요. 결국엔 독일은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 왜냐면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자금을 댈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는 미국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945년도에 이제 뉴멕시코 사막에서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빵!
핵 분열이 돼가서 폭발하는 거 봤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김지현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1945년도부터 일단 폭망 태클을 타요. 여기서 포기를 해야 돼요, 항복을요. 근데 1945년 2월에 그 커티스 르메이 장군이라고 그 공군의 도살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항복을 안 하니까 일본이 그러면 도쿄 대공습을 때리자 해서 B-29 전폭기를 사이판에서 띄워가지고 400대를 초저공 비행을 하면서 도쿄를 다 융단 폭격을 해버려요. 사실상 그때 도쿄는 없어져요. 사라져. 도쿄가 거의 다 무너집니다. 도쿄 대공습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원폭 투하 목표 지점으로 정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엔 도쿄였거든요. 근데 도쿄는 없어.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이때 무조건 항복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텨요. 대단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 그럼 너희들 한번 진짜 무조건 항복을 해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포츠담 회담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무조건 항복해라. 안 해? 안 해? 안 해? 마침 그때 소련이요. 독소 전쟁을 끝낸 다음에 이제 일본 쪽으로 참전을 하려고 하는 차였거든요. 뭐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던 얄타 회담에서 미국이 요청을 했어. 우리 혼자서 태평양에 싸우기 너무 힘들다. 소련도 좀 참전해 달라. 근데 지금은 소련이 참전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소련이 본격적으로 극동 만주에 참전하기 전에 일본 폭망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갖고 있던 옵션이 뭐였냐면 빵! 원자탄 터뜨리자. 히로시마에 떨어진 1945년 8월 6일, 그 다음에 소련의 참전인 그다음 8월 8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8월 9일, 그리고 히로히토 일본 왕이 정말로 나 항복하겠다라고 항복 문서를 연합군에게 전한 8월 10일, 요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생각보다 다 짧게 이렇게 됐네요. 원폭 투하가 일본의 패전을 불러온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미 패전을 준비는 하고 있었고요. 그 일본의 군부 내에서도 분열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항복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항복을 하면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어디까지 양보할 것이냐, 이걸 놓고 이제 서로 간에 좀 갈등이 있었을 뿐, 사실 도쿄 대공습 이후로는 사실상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해 나갈 능력은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원폭을 떨어뜨리는 당위가 필요했었던 거고, 스스로도. 그럴 때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소련의 참전, 그리고 소련이 참전한다면 그 시간 동안 어디까지 동진해서 올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전투가 끝났을 때 이제 또 각자가 협상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을 마무리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무엇인가의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터뜨리는 게 원자폭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전쟁의 승패를 가른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이 원자폭탄 리틀보이나 팻보이를 만든 다음에 지상에서 몇 메타 위에서 폭발을 시켜야지 가장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죽는다라는 걸 다 계산해줘요. 왜냐면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믿었거든. 이것이 인류 마지막 무기다. 그러니까 이거를 터뜨리면은 다시는 인류가 두려움에 떨면서 전쟁을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 원폭에서 최대한 많이 죽여야 된다 해서 설계를 해줘요. 히로시마가 왜 선택이 됐냐면 히로시마가 평지예요. 산이 없어요. 쫙 평지. 그래서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이 충격파가 가장 멀리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죽어요. 그리고 몇 메타 위에서 터졌을 경우엔 더 많이 죽고. 이거 다른 얘기지만 오펜하이머는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거든요. 웬걸? 에드워드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친구인데 똑같은 물리학자예요. 딱 보니까 핵 분열 가지고 터뜨리는 거 말고 핵 융합으로 터뜨리면은 핵 분열보다 10배, 100배의 파괴력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을 딱 만들어낸 거예요. 이른바 수소폭탄이에요. 뭐 오펜하이머 자서전에 따르면 그 소설을 듣고 에드워드라는 사람한테 오펜하이머가 제터를 집어던진다. 미친 새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 빨리 없애라고. 웬걸? 그걸 미 정부에 갖다 줍니다. 수소폭탄 만들었다. 미국 정부는 얼씨구나 트루만 그 행정부가 수소폭탄을 만들어요. 그때부터 오펜하이머는 핵 개발의 아버지 오펜하이머는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핵을 없애라, 핵을 없애라. 만들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불구하고. 원폭 투하 작전은 2차 세계대전, 뭐 좁게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종식하는 작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냉전의 시작이었었던 거기 때문에 전쟁을 마무리하는 성격이라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시대를 시작하는, 여는 작전이었죠. 당시 일본도 몰랐어요. 자기 머리에서 터진 게 뭔지. 막 살점 떨어져 나가니까 이건 그 기록을 보면은 어떡하냐 물으니까 당시 이제 그 군의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처음 보는 거잖아요. 방사능 낙진 떨어져가지고 살점 떨어지는 거. 뭐라고 했냐면 공식적으로 간장 바르라고 했어요. 간장이요? 아, 이거는 근데 미국 사람들도 몰랐어요. 몰랐어. 피폭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하고 실험할 때 선크림 바르면 되는 줄 알고 선크림 바르고
어머. 뉴멕시코에서 오펜하이머 등등이 이제 그 폭파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선글라스만 쓰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요. 어머머머. 그러면 안 되잖아. 그 폭파한 현장 갈 때 헝겊이랑 마스크만 쓰고 가요. 뭔지 모르는 거죠. 피폭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 위험성을 또 모르니까요, 그때는. 자, 그러면 이 원폭 투하 작전으로 인해서 뭐 많은 분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 작전이 우리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러운 거 웬만하면 다 넘기고 계세요, 지금 자, 제가 보니까. 오펜하이머 얘기는 여기서 일본이 패전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이때 당시 이제 뭐 아이씨 이거 왜냐면 이걸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이 작전 이후에 해방이 된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해방이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이냐 그렇게 얘기하긴 힘들어요. 왜냐면 일본 입장에서 조선 이 한반도라고 하는 땅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본인들 입장에 36년 전부터 본인들 땅이었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면 이 땅까지를 일본이 패전한 이후로도 일본 땅으로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었던 건 끊임없이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세계에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외쳤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후반기에 있었던 수많은 그 국제회의에서 조선은 일본이 패전하면 독립된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계속적으로 삽입됐었던 것도 그랬던 거기 때문이라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해방이 되었느냐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만 이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는 맞았죠. 영향을 미친 건 맞다. 하지만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이 더 돋보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히로히토 일왕이 이미 마음 심정으로는 포츠담 회담이라고 해서 무조건 항복을 염두엔 두고 있었어. 근데 그걸 자기 입 밖으로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월 달이 돼가지고 소련도 곧 참전할 것 같고 여기서 어전 회의를 열어요. 이쪽은 군부고 이쪽은 그 이제 외무성이 이제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일본 왕이시여 입장을 표명하시라고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외무 대신의 말을 인용을 해서 포츠담 회담을 인정하는 바이다라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완곡해서 무조건 항복을 하겠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녹음을 합니다. NHK 라디오를 불러가지고 오금 방송이라고 표현합니다. 오금 방송이라고 녹음을 하는데 일본 육군 군부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예요. 뒤집업자. 우리가 구테타를 일으킨 다음에 군부가 다시 도쿄를 장악을 하면은 계엄령이 펼쳐질 거고 계엄령이 펼쳐지면 우리 군부가 다시 이제 일본을 으쌰으쌰 해가지고 끝까지 옥죄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실제로 일본 히로히토 일왕이 라디오 녹음을 했잖아요. 녹음 테이프를 뺏어요.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켜요. 물론 실패를 해요. 그게 1945년 8월 14일 해방 바로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요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져요. 다이나믹했네요. 그 오금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복 선언은 아니에요. 항복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4개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가 패전했고 항복하는 겁니다라는 거지만 흘려 들으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 이 방송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뭐 4개국에서 뭐 일본한테 뭔가를 요구했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인다 정도로 그 오금 방송은 끝나거든요. 사실상 그게 이제 항복 선언이었던 거죠.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 항복이란 말을 한마디도 안 꺼내요. 되게 비겁한 거예요, 히로히토가. 자, 그러면 이 원폭 투하 작전이 이제 앞으로 한 4개 정도의 작전이 더 나올 예정이거든요. 어디에 가운데에다. 위치를 해요? 일단 가운데 놓쳐네. 자,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원폭 투하 작전을 먼저 놨고요. 그 다음 작전 한번 제가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인천 상륙 작전. 야, 우리 메가더 장군님.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테니까. 그 인천에 가면요, 그 자유공원 있잖아요. 주변에 가면 점집들이 많아요. 저 한번 가봤거든요. 메가더 장군을 모시는 또 무속인이 계시더라고요. 많으세요. 메가더 장군 신내림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어봤어. 두 분이서 영어 하시냐고. 했더니 한국말 쓰세요. 한국말 하신대. 메가더 장군이 한국말을 배우신 거예요. 언니, 그러면 이 인천 상륙 작전 모르시는 분들 없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을 하고요. 한 달 정도 만에 부산 앞쪽,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이라고 부르는 낙동강 앞까지 이제 국군이 밀리게 됩니다. 결국 유엔에서 이제 참전을 결정을 하고 유엔군이 들어오지만 낙동강 전선을 넘어서까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메가더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몇몇 상륙작전의 성공 경험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고 그럼 여기서도 상륙작전을 한번 진행해보자 라고 해서 여러 곳이 이제 후보군에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인천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인천의 상륙작전을 결행하면서 이제 서울도 수복을 하고요. 낙동강 전선에서 고정되어 있었던 이제 그런 또 전황이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10월 1일에는 이제 38선을 넘어서 이제 북진을 하게 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인천이요, 그 조수간만의 차이가 거의 10m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가드 장군은 그 아일랜드 호핑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남아에서 특히 필리핀에서 섬에서 섬 폴짝폴짝 뛰면서 이렇게 상륙 작전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상륙의 전문가예요. 딱 지금 그 한반도에서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딱 보고 딱 보니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왔잖아요. 무조건 이거 상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where, 어디예요? 그래서 일단은 답은 인천이에요. 수도권과 가깝고. 근데 여기 조수간만 차이가 10m이기 때문에 큰 구축함이랑 순양함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른 그 얼터네티브 초이스 그 대안이 나왔는데 원산이랑 군산이었거든요. 근데 원산은 북한 땅이고 또 산을 넘어야 돼. 군산은 너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아니다. 그럼 어디로 할까? 인천인데 인천으로 상륙할 거는 김일성도 알았고 주은래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은래가 김일성한테 경고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미군이 인천으로 상륙할 것 같은데 대비를 하라고. 근데 김일성이 약간 안이하게 봤어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는 못 들어온다. 메가드 장군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죠. 당시 이제 미 국방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성공 가능성은 5,000분의 1이라고. 성공시킬 수 있냐. 근데 딱 계산해 보니까 1950년 9월 15일 자정 때 가장 물이 높아요. 들어가려면 요때 들어가야 돼. 요때 놓치면 또 몇 달 기다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도가 필요한데 당신이 이게 정밀 해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켈러 부대라고 해서 Korean Liaison Officer라고 해서 뭐 한국말로 하면 한국 연락부대 정도 되는데 켈러 부대원 특수부대원들이에요. 영흥도 있죠. 영종도 밑에 있는데 영흥도로 일단 들어갑니다. 영흥도로 들어가가지고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서 밤마다 노를 젓는 배를 타고 인천 앞바다에 가서 무거운 추에 줄 달아서 내려보내요. 몇 메타, 몇 메타, 몇 메타. 그래서 그걸 해도를 정확히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밤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은 대공 레이더는 있었지만 해상 레이더는 없었거든요. 뭐가 보여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등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당시 지금도 있지만 인천 앞바다에 8미도 등대가 있어요.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어. 이걸 무조건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켈러 부대원들이 영흥도에서 또 배를 타고 8미도에 들어가요. 교전을 벌인 다음에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 8미도 들어가서 무조건 늦어도 9월 15일 00시에 등대 키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들어간다. 되게 똑똑하게 작전을 잘 짠 것 같아요. 전략을. 일단 경험이 많았고요. 일단 2차 세계대전 때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게 주요 작전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에 많이 쓰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상륙작전에 한 번 성공하면은 전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가능했었던 작전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인천 상륙 작전 만약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유엔군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어려웠겠죠. 이제 낙동강을 넘어서 위로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을 거고 아마 희생자가 정말 수백 배의 희생자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 하필 이 작전이 성공한 거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가치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대결이에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지면 인천 상륙작전이 훨씬 크죠. 전쟁에서의 희생이라고 하는 게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엄청났을 거예요, 정말. 왜냐면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육지를 다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물론 인천 상륙작전 실패했다면 메가더는 다른 상륙작전 한 번 더 하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더 까다로웠겠죠. 그 시간 동안 또 희생자도 많았을 거고. 이것도 기억하실 게 뭐냐면 당시 이제 그 연합군이 성동격서라는 그 전술을 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격서 서쪽에서 때린다고 해가지고 당시 이제 그 북한군도 인민군도 지금 인천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굉장히 많은 교란 작전을 폈었어요. 특히 군산에 막 피가 뿌리고 이러니까 특히 이제 포항 지역에서도 우리가 상륙한다고 하면서 미군이 계속 상륙 그 함을 보내가지고 왔다 갔다 훈련을 해요. 그 인물을 봤을 때 포항 쪽에서도 지금 올라올 것이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포항이 상륙을 시킵니다. 애들을요. 그 잠살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잠살이 애들을 상륙시키면서 일단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인천 상륙 작전을 시키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어요. 그분들도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장사리 상륙 작전에 대해서도 그 한국전쟁 초기 전황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국군이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이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인천 상륙작전 이전까지 국군은 바보같이 밀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중간중간에 의미 있는 전투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연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여의 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부산까지 내려오는 동안 그 중간중간에도 의미 있는 전투도 많았고요. 마찬가지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지만 그 이후의 전투가 더 중요해요. 그냥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서울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게 또 시간이 엄청 걸려요. 한 보름 정도가 걸려요. 그 가운데서 그 인민군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뚫는 것도 대단한 작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인천에 상륙했던 그 하나의 사건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 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맞았기 때문에 모두의 노력이 또 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지금 그 금화터널 있죠. 이화여대랑 그 연세대학교 위에 있는 산. 그 산에서 굉장히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요. 그거만 너무 중앙적이에요. 그리고 낙동강에서 막아내지 못했으면 인천 상륙작전은 없어요. 그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낙동강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국군과 유엔군이 대단히 훌륭히 막아줬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뭐 이거 작전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말씀해주신 포인트들도 같이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작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소련 폭풍 작전이 나왔거든요. 소련 폭풍 작전이라고 하면 제가 미리 조금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현재 우리 한반도가 분단이 된 원인이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원래 소련과 일본은 불가침 조약으로 서로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일본 입장에서도 중요한 거는 그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막고 보자라는 생각이었고 소련 입장에서도 지금 중요한 게 독일이지 일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어서 전투가 안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이 결국은 패전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주 전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연합군에서 이제 소련을 설득을 하죠. 이쪽으로 참전을 해서 이쪽에 힘을 좀 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미군은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어디까지 올지 모르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소련이 결국은 참전을 결정을 하게 되고 일본이랑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늦어요. 1945년 8월 8일이니까 해방되기 보름도 안 남은 일주일 전이에요. 근데 그랬는데 굉장히 빨리 갑니다. 말도 안 되게 빨라요. 원래 이제 독일이 했었던 전격전 마냥 말도 안 되게 그냥 탱크로 그냥 갖다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들어왔었던 소련군은 해방 전에 8월 15일 이전에 이미 북한 지역에 들어왔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동쪽에 그냥 만주 작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만주를 일주일 만에 그냥 완전히 먹어버리는 작전.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러시아에서는 2차 대전이라고 안 해요. 독소 전쟁이라고 해요. 독일과 소련이 싸웠다. 나머지 떨거지들은 너든 모르겠고 우리 히틀러와 스탈린이 싸운 독소 전쟁이라고 따로 있다 해요. 4년 동안 정말 무자비하게 싸웠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단일 전투로는 가장 많이 죽은 전투였어요. 200만이 죽었어요. 어머! 200만. 도시 하나가 날아갔어 그냥. 스탈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스탈린그라드잖아요. 자기 이름이 붙은 도시고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스탈린그라드 옆에가 이제 유전지대였거든요. 그 카프카스 유전지대라고 여길 확보해야지 탱크 기름을 필요하잖아. 자존심을 걸고 싸웠어. 여기서 독일이 패전을 해요. 그러면서 폭망 태클을 타는데 영화 그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고 있거든요. 주드로가 머리가 아직 남아있을 때 찍은 영화인데 저격수로 나오는 그거 보면은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그린 영화예요.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면서 져요. 그러면서 나치 독일이 패망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1945년 4월 30일 날 히틀러가 이제 권총 자살하고 5월에 독소 전쟁이 끝납니다. 이제 남은 거는 극동 지역이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탱크 싣고 무려 160만 대군이 가요. 도착한 애들이 뭐를 생각하냐면 이제 일본 관동군 있잖아요. 그 지금 만주 지역을 지키는 관동군이 한 100만 됐었는데 최대한 지연 작전을 펼치려고 해요. 조금 싸우고 도망가고 조금 싸우고 도망가고 어차피 멀리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지치게 만들면 어차피 우리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 웬걸 방금 말씀드린 같이 관동군은 그냥 다 패스해요. 그래서 남쪽은 한반도니까 동서북쪽에서 160만 소련 대군이 와 옆에 있는 관동군 다 무시하고 가요. 난다고래요. 와다시가 고레와 이키마스. 된다 일본 말이. 나 여기 있다. 근데 모시데스 하고 가요. 왜냐면 일본의 전술을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얘네들은 지연 전술 펼치니까
거점 도시만 다 박살내자. 지금 현재 만주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춘, 하얼빈 뭐 이런 도시들 있잖아요. 심양 이런 도시를 박살내면 얘들은 쓰러진다. 그러면서 옆에서 있는 애들 관동군들을 다 무시하고 도시를 일단 점령을 하는데 그게 너무 폭풍같이 빨랐다고 해서 폭풍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폭풍 작전. 옆에서 소련군 우 지나가니까 관동군들이 지나간 게 소련군이냐고. 그 정도로요? 그래가지고 60만 명이 항복을 해요 그냥요. 그게 일본은 이 전투를 안 하려고 했어요. 끝까지. 그래서 이걸 협상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협상으로 끝내려고 끊임없이 그 소련 쪽에다가 그 대화를 요청을 해요. 근데 소련은 대화를 받아두는 척 하면서 이 군은 이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뒤로 쳤네. 근데 전쟁에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엄청나게 약탈을 해요. 왜냐면 160만 대군이 여기 왔는데 욕을 해. 지금 저쪽에 유럽에 있는 소련군들은 전쟁 끝났잖아요. 띵까띵까 지금 술 먹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들은 또 전투하러 왔잖아. 뭐야? 우리 뭔데 여기 160만이 기차 타고 왔어? 에라이 모르겠다. 약탈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군이 가가지고 TV 가져가고 막 변기 떼가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약탈 어마무시했어요. 근데 이게 소련군은 최정예예요. 일단. 소련군은 최정예 부대고요. 사실 뭔가 이 관동군의 숫자가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 면도 있거든요. 숫자는 많은데 이게 무슨 전투력이 엄청 세거나 이랬었던 게 아니에요. 그다음 무기 수준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때 소련군은 엄청나거든요. 그 소련군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할 무렵부터 일본은 이미 스스로 이거 망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쟁 시작과 동시에 사실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무너집니다. 후두두두둑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 15일 날 어쨌든 간에 일본 히로히토 일왕이 오금 방송을 통해서 항복 같지 않는 항복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센가스키가예요. 우리는 끝까지 갈 때까지 간다예요. 그러면서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죠. 북한 지역에서 일본 군이랑 전투를 벌여요. 심지어 평양에는 공수부대까지 뛰어보내요. 우리는 센간다스키가 돼가지고 끝까지 싸운다예요. 센간다스키. 근데 이게 좀 한국사에서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분단이고요. 이것 때문에 분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련군이 생각보다 빠르게 한반도 내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38선 이북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거기도 하고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살이랑 이래 좀 그런 게 약탈이 심했다 그랬잖아요. 이 지역은 조선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에요. 근데 소련군 입장에서 식민지 조선인은 일본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로로 잡아가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인입니다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일본 포로들이랑 같은 수용소에 막 묶어두는데 난리가 나는 거죠.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인이랑 같은 수용소에 묶여있는 거야. 막 서로 폭동도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많은 숫자들이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할린에 있는 그 조선인들이 이때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가 시작되는 거기도 해요. 그 홍범도 장군 말씀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연해주에 이제 많이 강제 이주를 당해요. 근데 스탈린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누가 일본군 스파인지 누가 조선인인지 얼굴 보고 어떻게 하냐고 또 뒤통수 칠 수가 있으니까 조선인이라고 하는 애들 다 기차에 실어가지고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라고. 어머.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 슬픈 까레이스키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분의 한 분이 이제 홍범도 장군이셨고. 그렇군요. 이 작전은 우리나라에 조금 아픈 역사죠. 네, 아픈 역사를 심어준 작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원폭 투하 작전이랑 맞물려 있는 거예요. 왜냐면 폭풍 작전이 시작이 되고 이게 성공적이 되면서 원폭 투하라고 하는 것도 시점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었고 폭탄을 터뜨린 거거든요. 사실 원폭 투하 작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앞으로는 이념 전쟁이 벌어질 텐데 여기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기세를 보여주는 작전이거든요. 그 반대가 소련의 폭풍 작전이었기 때문에 둘은 같이 놓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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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동률?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가슴 아픈 게 더 컸기 때문에 원폭 투하보다 위에 놓는 위에? 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시나요? 맞아요. 이건 우리나라 한반도 분단의 원흉인 작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되게 가슴 아픈 역사를 심어줬던 그런 작전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폭풍처럼 온 게 아니고 좀 느리게 왔어서 북한에 진입을 못했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었다. 압록강 두만강에서 잘렸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작전을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장강 도하 작전. 장강은 굉장히 유명하신 배우 이름이죠. 허장강 씨라고 허준호 씨 아버지. 그렇군요. 이건 무슨 작전인가요? 말 그대로 장강을 넘는 작전이에요. 자, 장강이 어디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양쯔강이라고 부르는 강이 있잖아요.
양쯔강이 양쯔강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장강이에요. 중국말로는 장장이라고 하는데 긴 강이에요. 우리가 양쯔강이라고 부르는 강은 굉장히 길어요. 동서로요. 그 전체는 다 장강이고 이것이 이제 상하이 쪽으로 와서 이제 서해로 이제 그 지류가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지류 중에 하나가 양자강이에요. 근데 왜 양자강이 장강의 대명사가 됐냐면은 당시 이제 이 영국 선교사가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이 강 이름이 뭐냐라고 이제 청나라 이제 뱃사공한테 물어봤는데 그 앞에 있는 게 조그만 강 양자강이니까 양쯔 리버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전체가 다 양쯔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양쯔강이라고 굉장히 긴 강이 있다. 그러니까 강은 있는데 전체를 대변하진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있는 정통 중화요리 양자강은 정통 중화요리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네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왜 다 믿으시잖아. 전국에 양쯔강이라는 그 중국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양쯔강이라는. 때부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1945년도에 이제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다 연결되는데. 네. 당시 그 중국은 중일 전쟁을 벌이는 상태였어요. 공식적으로는 중국 국민당이랑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이랑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은 일본이 패전하고 빠졌었습니까? 빠진 다음에 파이널 라운드 이 대륙의 패권을 놓고 장개석의 국민당 그리고 당시 국민당 입장에서 봤을 땐 게릴라 집단이었던 모택동의 공산당 최후의 국공 내전을 펼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군사력은 장개석의 국민당이 10배가 더 높았어요. 근데 왜냐면 민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엔 내전에서 말도 안 되게 장개석이 승리를 해요. 그러면서 1949년 10월 1일 날 베이징을 접수한 모택동이 지금에 알고 있는 천안문 광장에서 오늘부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른바 중국이 성립이 돼요. 그게 가능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장개석의 국민당의 또 나와 일본 말이 나올 뻔했네요. 네, 나와 땡땡. 나와 땡땡은 장강 이남, 난징을 비롯한 남부 중국이었거든요. 모택동이 지금 북부 중국은 다 장악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장개석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는 장강 남쪽에 있는 남중국을 지금 차지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장강을 도하해서 국민당을 격파하고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시킨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마운 작전이에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중국의 내전 같은 그런 작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공 내전이죠. 내전입니다, 중국에.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길래 지금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지 선생님! 중국 전체가 공산화가 되면서 북한이 한국전쟁, 그 6.25전쟁을 결정하게 되죠. 남침을. 네, 남침을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게 중국의 공산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작전 때문에 이제 중국이 중국 공산당으로 이제 통일이 됐었던 거라고 이제 보통 보는데 사실은 근데 이거 아니었어도 그러면 게임 끝났어요. 게임은 사실 끝났었어요. 게임이 끝났다는 게 이미 국공내전에서의 승기는 이미 중국 공산당이 잡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국공내전의 분기점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만주.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만주에서 승기를 잡는 순간 일단 남쪽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사실 국민당은 도망가는 거예요. 쭉 도망가는데 이제 그 다음 분기점이 이제 베이징. 그 베이징 지역은 누가 장악할 거냐? 여기서도 또 결국 굉장히 손쉽게 베이징이 함락이 무혈입성합니다. 그럼 마지막은 이제 남쪽 장강 이남 지역이었고 장강 이남 지역에 왔을 때 이미 패색이 굉장히 짙어요. 그 가운데서 마오쩌둥이 이대로 그냥 쭉 들어가가지고 도하작전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일망타진할 거냐 아니면 뭔가 협상을 할 거냐 요거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도하작전을 통해서 작사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강 도하작전을 성공시킨 다음에 공산당이 이제 전 중국 대륙을 통일했잖아요. 그럼 장개석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미 해군이 제공한 군함을 타고 대륙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타이완으로 도주해요. 어머 뭐야 그게. 지금 대만이죠. 지금 대만이에요. 원래 중화민국이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합법 정부였잖아요. 그것이 정권이 바뀌면 정부가 바뀌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했고 원래 있던 중화민국과 그의 후장이었던 장개석은 미군이 제공한 배를 타고 중국 대륙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언젠간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일단 타이완으로 빠져요. 1975년도에 장개석이 사망하거든요. 타이페이에서. 그 타이페이 시내 외곽 쪽에 보면 해안가에 지금도 장개석의 묘가 있는데 가묘예요. 그럼 진짜는 어딨어요? 아니 거기 시체가 있어요. 근데 유언이 이거였어요. 통일되면 내 시신을 대륙에 못 달라고. 지금 대만 그러니까 발음 말씀 잘하셔야 돼요. 중국 비자 안 나와요? 중화민국 입장에서는 중국 대륙은 미수복 지역입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헌법상 지금 휴전선 이부 북쪽이 미수복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중화민국에게 지금 대만에게 중국은 미수복 지역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있어요.
성이 있잖아요. 뭐 산동성, 절강성, 무슨 뭐 섬서성.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 23개 성이 있거든요. 대만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 일부예요. 중국 여권에 대만이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배경화면에. 그 중에 하나가 대만입니다. 미수목 지역이니까 서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지금 한중수교 이전까지 사람들 머릿속에 중국은 지금 중국이 아니에요. 대만이죠. 중국이라고 그 미디어에서 칭할 때의 중국은 대만입니다. 우리 아제세세잖아요. 그때는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유중국이라고. 그다음에 중국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 있잖아요. 중공이라고. 중공이라고 불렀죠. 중공 자유중국. 아, 처음 들으세요? 정말 처음 들어요, 저는. 그때 불렀던 말이 있기 때문에 중공 빨갱이랑 그러니까 진짜 중국은 대만에 있는 자유중국이다 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게 92년도에 우리가 중국이랑 수교하면서 그날 바로 이제 대만과 이제 단교를 해버리거든요. 아주 치욕적이죠.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가봤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대사관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어요. 그 앞에 바로 보면 2층인가 3층짜리 하얀색 건물이거든요. 그 앞에 보면 청천백일기 이거 대만 국민당의 마크가 있는 건물인데 거기가 원래는 대만 대사관 건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면서 우리가 대만과 단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건물 옥상에 있던 청천백일기 그러니까 대만 국기 있지 않습니까? 내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명동 화교들이 다 통곡을 했대요.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뭘 하냐? 대한민국 너희들 원수다. 지금도 대만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안 좋아요.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 장강 도하 작전은 어디쯤에 위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걸로 인해서 아까 전에 이제 북한이 뭐 남침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원폭 투하보다도 낫다고 봅니다. 이 작전이 아니었어도 이 작전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끝났어요. 이미 사실 국민당은 패색이 굉장히 짙었었기 때문에 뭐 이 작전만 놓고 보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소련 폭풍 작전이 굉장히 폭풍 작전이었잖아요. 네. 당시 만주는요, 만주국이라는 괴뢰 국가가 있었어요. 그 만주국의 괴뢰국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마지막 황제 보셨어요, 영화?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보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라고 나와요. 만주족이거든요, 청나라이기 때문에. 청나라가 망한 다음에 일본이 만주에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고 푸이를 만주국 황제로 앉혀요. 근데 여기에 폭풍 작전을 하면서 소련군이 몰려오잖아. 누구한테 잡히냐? 소련군한테 잡혀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밀려온다는 소식 듣고 자기 그 황제 궁 앞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폭풍같이 몰려오다 보니까 공수부대원들이 떨어지는 가운데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잡혀요, 황제가. 그만큼 폭풍처럼 소련군이 밀려왔어요. 진짜 빨랐구나. 빨랐어. 그러면 일단은 이 순서도 그대로? 네, 뭐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이제 작전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하나가 어떻게 또 판세를 바꾸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 나머지 하나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거는 우리 한국사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 거기 아닐까? 상륙했던 연합군이 한반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걸요. 이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긴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거기는 모든 하죠. 게 여기로 귀결이 되는군요. 순서는 그렇게 됐죠, 이제. 그러면 이 노르망디 상륙 뭐 영화도 진짜 많았잖아요. 그거 라이언 일병구하기. 밴드 오브 브라더스 뭐 이런 게 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시작하죠. 간략하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소련이 싸운 거 맞아요. 거의 대규모 전투는 독소 전쟁이었어요. 근데 소련이 스탈린이 요구를 합니다. 연합군에게 빨리 지금 서부 전선을 좀 형성해 달라고. 우리 소련 혼자 싸우기 너무 힘들다 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약간 국가가 잠깐 없어진 상태고 영국과 미국이 봤을 때는 좀 위험하거든. 나치 독일이 점령한 프랑스로 바로 치고 들어가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돌아가자 해서 지중해에서 이탈리아로 상륙을 하려고 해요. 가서 이제 만들어진 게 아메리카노예요. 에스프레소에서 미군들이 먹은 거 쓰니까 물 타달라고. 아메리카 애들이 먹는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네. 근데 이탈리아가 아시다시피 이 피렌체 산맥도 있고 산맥이 어마무시하게 험준해요.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코끼리 빽 하고 넘어오는 것도 기적인 것 같이 요 땅을 이탈리아도 당시에는 독일을 동맹했잖아요.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와 독일이 바삭하게 산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루즈벨트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미군 사령관이요. 뭐라고 불렀냐면 충분히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가 있다. 지중해의 부드러운 배라고 불렀어요. 여기가. 이 정도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 웬걸 상륙 시도를 할 때마다 다 막혀. 산맥도 험하고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전공법을 하자. 프랑스, 지금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프랑스로 서쪽으로 치고 들어갈 건데 어디로 갈 거냐? 4개 정도의 대안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거짓 정보를 흘리냐면 칼레라고 아시죠? 몰라요. 너무 다 당연하다는 듯 그 영국과 프랑스를 그 사이에 도보 해협이 있잖아요. 네. 그 도보 해협에서 서로 가장 가까운 프랑스 땅.
그렇군요. 뭐 모르는 건 제가 아니니까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한 건데 알려주셔서 그 감사합니다. 칼레가 이제 프랑스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영국에서 들린다고 할 정도로. 아, 가깝군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30km 정도, 35km 정도? 그래서 거짓 정보를 흘려 연합군 측에서 칼레 상륙하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심적으로는 뻥 뚫린 노르망디로 상륙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1944년 6월 4일로 결정을 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폭풍이 불어닥쳐가지고 기상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이걸 역이용한 거예요. 그때 대서양 방어 사령관이 누구냐면 롬멜이라고, 또 모르실 거죠? 사막의 여우를 하고 있어. 독일의 명장입니다. 롬멜 장군이 대서양 그 해안가 방어 사령관이었는데 이 롬멜 장군도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폭풍이 심한데 연합군은 노르망디든 어디든 상륙을 못할 것이다 라고 방심을 해버려요. 어느 정도 방심했냐면 베를린으로 가서 자기 와이프 생일날이었거든요. 같이 저녁 먹으러 가요. 어머. 근데 6월 4일은 너무 기상 상태가 안 좋고 이때 결정은 아이젠하워의 몫이었어요. 6월 4일 말고 언제로 할까? 6월 5일도 상태가 안 좋을 것 같고 6월 6일로 정하자. 이거는 극비다. 이날을 D-Day로 하자. 그러니까 D-Day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D-Day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D 할 때 D는 Day의 Day예요. 그러니까 Day-Day예요. 그러니까 T-Time은 그냥 타임인 것처럼 D-Day는 그냥 그날이거든요. 그날 상륙한다고 D-Day예요. 그러면서 독일군이 방심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던 6월 6일 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시는 것 같이 노르망디 해변 가운데서 가장 독일군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던 오마하 해변에 상륙을 하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실시가 됩니다. 그렇군요. 간단하게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독일과 소련의 전투를 이제 동부전선이라고 부르는데 서부전선이 아예 전투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 프랑스는 넘어갔지만 영국과 독일은 지속적으로 으르렁거리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영국 혼자 서부전선을 책임질 수 없어요. 군사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국에다가 이제 SOS를 치는 거죠. 참전을 해달라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독일도 알아요. 물론 이제 그 지중해랑 이쪽도 이제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거기는 산맥이 굉장히 험준하기 때문에 대규모 상륙 작전이 벌어지면은 프랑스 위쪽이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기를 다 시멘트로 발라버립니다. 해안가 봉쇄 작전, 유럽 봉쇄 작전이라고 저기 스페인 저 끝에서부터 저기 북유럽까지 시멘트로 다 막아버려요. 그렇게 이제 벽을 치고 방어를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투입되는 배 숫자들을 보면 이거는 뭐 날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일단 말이 안 되게 압도적이 5,000척이 넘게 영화가 있어요. 물론 그 원제목은 롱기스트 데이인데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을 때는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고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그린 아마 가장 유명한 고전 영화일 거예요. 그만큼 그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지상 최대 작전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독일군 입장에서 아무리 시멘트 안에서 이렇게 있다고 해도 네. 5,000척 배가 바다 넘어서 오는 거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끔찍할 것 같아요.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독일군이 생각보다 잘 막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 전투에 참가하는 연합군이 미군도 있고 영국군도 있고 캐나다군도 있거든요. 근데 미군이 다 나눠서 노르망디가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면 한 5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들어오는데 미군이 주로 들어갔었던 곳의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독일군이 생각보다 잘 막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에서 좀 빠르게 밀리면서 이렇게 같이 들어서면서 이제 독일군이 완전하게 밀렸고 독일군이 밀릴 때 히틀러도 제대로 늦잠 자가지고 제대로 이제 연락도 못 받고 그다음에 이제 롬멜 장군도 딴 데 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달링 I love you 하고 있는데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생일 파티 하고 있는데. 이게 연락 체계가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노르망디에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죠, 독일군이. 그리고 사실 이 상륙 작전이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독일은 사실상 이제 패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맨 첫 장면이 오마하 전투 해변 상륙 작전이거든요. 영화사에서 가장 전투 씬을 가장 리얼하게 그린 영화 장면이에요. 보면 스필버그 감독 미쳤어요. 정말 잔인하게 묘사를 많이 했어. 근데 지상 최대 작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을 시키면서 이제 양 옆으로 샌드위치 같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은 이제 동진을 하는 거죠, 독일 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 옛 폴란드를 넘은 소련군은 서진하는 거고 이제부터는 레이스가 뭐냐, 누가 먼저 베를린에 들어가나요. 진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근데 약간 미국과 프랑스군은 파티라고 할때 영화 보면 막 가다가 파리 시내에서 샹젤리제 하면 막 총 앞에 꽃 꽂아주고 막 이러고, 그런 반면에 소련은 진짜 빠르게 오죠. 악빠르게 이 새끼들 다 죽었어. 결국에는 히틀러도 알았어요. 소련이 먼저 들어올 것 같다, 베를린에.
내 시신을 소련군이 능멸하기 전에 내가 권총 자살할 테니까 휘발유를 뿌리고 나와 어제 결혼한 내 부인 에바 브라운 시신을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가 살아있다는 아르헨티나에서 뭐 생존설 같은 게 달 나오는 게 뒷면에서 UFO를 조종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이 작전이 뭐 한국사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무슨 영향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역사를 뒤바꾼 상륙 아, 작전. 그럼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인천 상륙작전이나 폭풍작전 이런 작전들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작전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위권인데 전 세계 역사, 세계사에 그 영향을 미치는 작전이죠. 근데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기 전에 미군이 참전하면 전세는 기울 거다라는 걸 다 알아요. 아,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그 유명한 회담들 있잖아요. 뭐 카이로, 얄타 뭐 이런 회담들은 이미 상륙작전 이전부터 합니다. 그 말은 미군이 들어가면 독일은 질 텐데 독일이 지면은 이 전후 처리는 어떡하지를 가지고 회담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상륙작전이 아니었어도 어떻게든 이기기는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독일군 장교들도 이제 멘탈 현타가 와요. 이거 안 되는 전쟁이구나. 그래서 실제로 일부 이 장교들이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실제로 암살을 계획을 세우는데 암살 시도해요. 근데 007 가방에 이제 그 폭탄을 넣고 회의장에 넣었는데 히틀러가 참 명이 길었는지 반대편으로 터진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약간 고막만 나가고 살아요. 당연히 이제 그때 참가했던 독일군 장교와 장성들은 싹 다 총살 당합니다. 요거를 그린 영화가 발킬리예요. 그렇다면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어디에 위치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근데 뭐 한국사도 세계사 일부입니다. 그렇게 놓고 따지면 이 작전이 굉장히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일 위에 맞아요.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그러지면은 다 다 어그러지는 다 거예요. 어그러져요. 역사가 완전히 다 바뀌는 거죠. 그렇죠. 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짚어드리면서 걔가 있었기 때문에 요게 요날 이루어지는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을 모셔보고 재미나게 여러 가지 작전 이야기를 진행해봤는데 아무런 그 신뢰는 없다는 거. 그냥 저희끼리 이야기하고 그냥 노는 거였다는 거. 그냥 아재 2명이랑 학생 1명이랑 주정했다고 보세요 그냥. 네, 왜냐면 이거 밀덕분들이 보시면 이거 큰일 날 소리 들으면 아우 그런가요? 네, 밀떡분들 대부분이 군면 아니에요. 군면제 우리 썬킴님, 전쟁사에 관심이 없는 우리 김재원님이랑 해군 출신이에요 또. 네,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두 분 어떠셨는지 썬킴님부터 한번 소감 말씀해 주시죠. 저도 뭐 우리 또 김지원 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네. 그랬군요. 어떤 게 제일 감명 깊으셨어요 오늘? 많이 배우셨잖아요. 팩트에 없는 얘기는 가설을 세우지 말라. 역사에 가설은 없다. 없다. 그런데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다 전체적으로. 왜냐 어차피 이게 다 무의미한 이야기들입니다. 저희끼리 그냥 떠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장강이 아니라 양자강은 없고 장강이다. 동네 있는 중국집 양찌강은 탕수육만 맛있으면 됐지 뭐. 네, 저희끼리 그냥 떠드는 시간 저 재밌었습니다. 네네. 김재원님도 재밌으셨어요? 네네네. 다행이었네요. 전쟁사에 이제 조금 관심이 가시나요? 아니요. 여전히 안 간다라는 거까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도 사실 익숙했던 작전 이름도 있었지만 이거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하는 작전 이름도 있었거든요. 이런 다양한 작전들에 대해서 또 알차게 재미나게 배워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과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이자 외국에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통령. 식소를 책임지는 가장의 성격에 따라 전체적인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듯 한 나라의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안위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인물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면 그 나라는 다양한 지표에서 전보다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전보다 쇠퇴할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나라도 숱한 사건을 겪어온 만큼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 운영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의 중요성에 관해서 국민 모두가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는 4월 선거도 앞두고 있겠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주제를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랭킹스쿨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맹활약하고 계신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님을 함께 모셔보고 나라 망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대통령 탑3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썬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제일 뭐 영향력이 있는 건 랭킹 스쿨이죠. 제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인물은 알베르토 후지모리라는 사람입니다. 알베르토 후지모리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 사람 같이 생각되세요? 이탈리아 같기도 하고 후지모리라는 얘기만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국적은 남미에 있는 국가 페루예요. 그렇지만 일본계 페루 국민이 맞아요. 순수 일본인 혈통이고 아버지 어머니는 100% 일본인이었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1936년도에 일본에서 페루로 이민 가신 이민 1세대예요. 일본계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다가 페루의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일단 페루라는 나라의 이민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1872년에 이제 마리아 루스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국 노예들을 그냥 막 잡아가지고 페루 상선에 넣어서 페루의 노예상들이 페루로 출발을 했는데 일본 도쿄 앞바다에서 태풍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잠깐 요코하마항, 그러니까 도쿄 옆이죠. 요 요코하마항에 들어와요. 태풍을 피해가지고 마리아 루스호가. 안에는 지금 중국에서 납치가 된 중국인들 노예로 페루로 팔려가는 중국인들이 꽉 차 있어요. 한 명이 탈출했네. 그래서 마침 탈출해가지고 옆에 보니까 영국 해병대 군함이 있는 거예요. 해병대 군함을 두드린 거예요. 너 여기서 너 여기 있던 그 영국 해병이 나와봤어요. 뭔 소리냐고 보니까 뭐라고 막 떠드는 것 같은데 하나도 소통이 안 되니까 가라고 get away, go, go, go. 근데 뭔가 지금 하는 말 들어보니까 너무 절박하게 뭔가 뭐 옆에 있는 배에 막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래서 영국 해병이 혹시나 싶어서 조사를 가본 거예요. 당당당당당 오픈 더 도어 뭐냐고 이 배 안에 있는 거 뭐냐고 문 열어보니까 안에 중국 노예들이 꽉 차 있는 거야. 20세기가 다가온 시점에 노예라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영국 해병대가 뒤집힌 거예요. 풀어주라고 빨리 고향 돌려보내라고 안 그러면 너희들 페루 정부 국제적으로 망신시켜버리겠다고 했어요. 영국은 빠져서 또 영국이 치사하게 여기 일본 땅이니까 일본 정부에 알려는 주고 알아서 하시라고 일본 정부 페루 정부 알아서 해라. 공방을 벌이는데 페루 측에서도 약간 일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왜냐면 일본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물론 불법이지만 게이샤라고 해서 유각 지금 뭐 홍등가에서 불법으로 잡아왔든지 어쨌든 간에 돈을 받고 몸을 파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페루 선장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도 성노예 부리지 않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뭐라고 하냐? 이거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싸우다가 정이 들어버렸네. 바로 다음 해에 페루와 일본이 해요. 그래서 페루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너희들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노예를 못 잡아왔는데 그럼 일본 너희들이 노동자들 좀 수출 안 해줄래? 아 물론 우리가 돈 월급 꼬박꼬박 줄게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를 다 키웠어요.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키가 보통 4m가 넘어요. 이걸 그때는 4m가 넘는 사탕수수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칼로 잘라가지고 도끼로 찍어서 이걸 다 난도질해서 짧게 조각으로 만든 다음에 끓이고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해요. 노동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페루 정부가 어차피 중국 노예들은 이제 못 잡아오니까 일 이렇게 된 거 공동 책임지자고 일본 너희들이 그럼 노동자들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일본도 다이저부대. 그때부터 슬슬 노예는 아니라 이제 그 합법 노동 이민을 떠난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부모가 된 거예요. 페루로 가서 다다음 해인 1938년에 알베르토 후지모리라는 두 번째 아들을 출산했다. 까지가 공식 기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쭉 성장합니다. 그 대학도 나오고 겉모습은 일본인인데 거의 페루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 주로 머물러요. 그러니까 교수로 지내면서 이제 1980년대에 들어와요. 이 사람이 말빨이 좋았나 봐요. TV쇼, 정치토론, 백분토론 같은 거에 MC가 됐어. 페루판 백분토론을 진행하면서 인기가 이제 상승을 한 거예요. 마침 그때 페루 경제가 이제 폭망 태클을 타고 있었어요. 생각한 거지. 내가 인기를 몰아가지고 대선 출마 한번 해볼까? 대선 공약이 이거였어요. 전 일본계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선진국인지 아시죠? 페루 우리 유권자 여러분.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일본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솔깃하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도요타, 소니, 미츠비시 다 제가 끌고 오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공약에 솔직히 혹하면 안 돼요. 일본 기업들 유치한다니까 찍었어. 그래서 1990년에 대통령이 돼요.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끌고 왔나요? 진짜 일본 기업? 아니요. 끌고 오긴 끌고 왔는데 투자가 아니었어요. 페루에 있는 모든 알짜배기 부동산 기업들을 다 일본이 싹 다 먹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페루 경제는 더 폭망이 되버려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요. 나라에 돈이 없잖아요. IMF가 페루 정부한테 똑똑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없지. 페루 정부 돈 없잖아. 알베르토 후지모리 돈 없잖아. 우리 IMF가 돈 꿔줄게. 근데 조건이 있다예요. 너희 페루의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를 줄여라. 라고 요구 조건을 건 거예요. IMF가. 여기에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보통 사람은 생각을 못할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요. 강제 불임수수 시켜버리자. 여자를. 인디오라고
페루에서 남미 원주민들 있잖아요. 마을로 가서 출산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불임수술 몰래 해버리는 거야. 난소를 묶어버린다든지. 그리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니까 이건. 아니 근데 그 불법이라는 게 저는 합법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다의 기준으로 생각했지 본인조차 인지를 못하는 사이에 못해요. 그리고 또 몸에 좋은 시술을 해주겠다 해놓고 불임수술 해버리고 이게 무려 30만 명한테 불법 불임수술을 시술을 해요. 이게 나중에 밝혀져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골마 터진 여러 가지 문제가 폭발을 안 했기 때문에 페루 대통령이 5년제거든요. 그래서 1990년에 당선되고 95년도에 한 번 더 출마를 해요. 그리고 그 인기를 몰아서 재선에 성공해요. 96년도에 페루 수도에 있는 일본 대사관 인질극이 한 번 벌어져요. 왜냐면 대통령이 일본이잖아요. 페루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 가장 끝발 세겠죠. 일본 왕의 생일 잔치 날이었어요. 각국 대사들 다 파티에 왔겠죠. 그 생일 파티 날을 맞추어가지고 원주민 게릴라들이 덮쳐요. 인질극을 벌여요. 원주민 탄압 금지, 차별 금지 해요. 여기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이 방탄조끼를 입고 바로 대사관 앞에까지 가가지고 인질 풀어줘라! 그 장면이 TV에 찍혀서 그대로 나가요. 대통령이 목숨 걸고 총알이 빗발치는 저기에 갔다. 근데 이게 쇼였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인질극이 벌어지는 바로 그 현장에 서 있으면 그 주변에 경호부대 난리 나요.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경호부대의 포커스는 안에 있는 인질들이 아니라 그 사진 찍는 그것만 경호해야 돼 지금.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한 70며칠 동안 인질극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페루 특공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밖에서 저격범들이 총을 쏘려고 하더라도 이게 다 방탄유리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땅 파고 들어가자. 마침 그때 페루 대사관 안에서 납치범과 인질들이 친해져가지고 축구 경기하고 있었거든요. 한참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두더지는 파고 들어오고 그래서 밑에서 빵 폭발 터뜨려가지고 폭삭 주저앉아요. 그래가지고 납치범들이 다 잡혀요. 이래서 인질극 종료. 후지모리 대통령 인기 폭발. 근데 어쩌다가 이 대통령이 그럼 쫓겨나게 된 거예요? 헌법을 고쳐가지고 삼선을 하려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한테 뇌물 돈봉투를 살포해요. 근데 이게 CCTV에 찍혔네.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나요 이거. 그때부터 이제 슬슬 후지모리의 그런 흑역사들이 하나둘 폭로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2000년도거든요. 2000년도에 후지모리가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마침 그때 동남아시아에서 세계 각국의 경제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잠깐 그러면 경제 정상회담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튀어요. 비행기 타고 동남아로 튀었다가 일본으로 튀어요. 그러니까 정말은 대통령이 튀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일본 도쿄에 가가지고 도쿄에서 페루 의회 의장 있을 거 아니에요. 팩스로 사표를 넣어요. 가장 엽기적인 국가 원수의 사태가 아닌가. 아이러니컬하게도 후지모리의 딸이 있어요. 딸도 얼마 전에 대선 출마를 해요.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지만 페루 유권자들의 큰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도쿄에 가만히 앉아있던 후지모리가 슬슬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데 한 번 더 해봐 대통령? 그래서 페루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가 칠레란 나라거든요. 칠레로 건너가요. 왜냐면 칠레에서 국경만 넘으면 바로 페루니까. 칠레 정부가 잡아버려요. 너 이 새끼 너 어디 갔다 도망오냐고. 갖다 연금을 시켜버려. 내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닌데 너 어떡하지 하다가 페루 대통령이 못 될 바엔 일본 국회의원 돼볼까? 그래가 실제로 일본에 있는 한 정당한테 연락을 해요. 일본 총선이라고 하는데 나 국회의원 출마 좀 하자고. 그 총선 실제로 출마해요. 일본 정부가 아무리 봐도 너무 웃기는 짬뽕인 거 이게요. 그래서 입국 금지시켜버려. 너 오지 말라고. 일단 입국 금지가 되고 두 번째로 표도 못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실패를 해요. 페루로 넘겨버려요. 칠레가.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나요. 아까 강제 임신 중절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 정적들을 수만 명을 죽인 특수 암살단까지 만들었다는 게 드러나요. 자국 국민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드러나면서 국내에서 재판을 받아요. 20몇 년 형을 받는데 노인네가 다 된 이제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그 형을 선고받고 깜빵에 들어가는 거는 사형이나 다름없다. 한 번만 좀 봐달라고. 나 이 나라 대통령이었다고. 그런 게 어딨냐? 일단 쳐넣어버려요. 넣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딸도 지금 거의 페루의 대통령이 될 정도로 이미 수많은 후지모리 알베르토 계열의 실권자들이 아직도 깔려있어요. 가석방이 돼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지금 페루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녹화하는 이 시점에 분명히 수많은 자국민 학살을 했고 강제 불임수술 시술했고 대사관 앞에서 쇼했고 돈봉투 살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산 것은 알베르토 후지모리 덕분이다. 딱 그 나라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내가 투표 한 표 안 던진다고 해서 뭐 큰일이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딱 한 표 차이로 결과가 뒤집힌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그 주권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바타야 라자팍사. 이분은 어떤 나라의 대통령인가요? 슈리랑카의 대통령이었어요. 그 양반의 이름을 거론하기 전에 슈리랑카의 약간 역사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해야 돼요. 슈리랑카의 75%의 주민들은 싱할라족이에요. 지금의 방글라데시에서 살던 민족들이 내려와서 지금의 슈리랑카에서 정착을 한 원래 원주민이에요. 나머지 한 15%가 이제 타밀족이라고 해서 타밀족은 인도 남부 슈리랑카와 바로 마주보고 있는 거기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75%를 차지하는 이 싱할라족은 불교 신자들이에요. 불교와 힌두교는 기본적으로 물과 기름이에요. 카스트 때문에. 라자팍사가 여기서 왜 등장을 하냐면 타밀과 싱할라는 서로 물과 기름처럼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6년 동안 내전을 펼쳤어요. 대다수인 싱할라가 타밀, 소수 타밀을 억압을 했겠죠. 그럼 타밀도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가 없다 해서 타밀 반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내전을 일으켰어요. 26년 동안. 수많은 타밀 반군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싱할라에 의해서. 타밀 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살이고 싱할라라는 스리랑카 정부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압이고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라자팍사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쩌다가 지금 대통령이 된 거예요? 라자팍사 형이 그 당시 대통령이었어요. 정계, 재계 이 집안이 다 구워먹어요. 스리랑카를. 항구를 건설하려고 해요. 무역항을요. 그럼 당연히 뭐 우리로 치면 부산 아니면 인천 이런 데 만들어야 되겠죠. 생뚱맞게 대전에다가 항구를 만드는 거야. 알고 보니까 거기가 딱 라자팍사 집안의 땅이 있는데 또 형이 대통령 했을 때 이 양반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집안 뭐 스리랑카를 다 말아 드시라고 해. 통치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가 아니라 상그지 같이였어요. 2019년도에 집권을 했어요. 대통령이 돼요. 자기 나름대로는 머리를 좀 쓴 것 같아요.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50% 깎아준다고 했어요. 왜 세금을 50% 깎아줬냐면 세금을 깎아주면은 그만큼 그 돈을 사람들이 국세청이 안 쓰고 안 내고 쓸 거니까 경제가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빵 코로나가 터져버리네. 스리랑카는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관광업이에요. 안 와 사람들이. 일단 거기서 한번 폭망 타요. 두 번째, 앞으로 우리 스리랑카는 유기농 공법으로만 농사를 짓겠습니다 해요. 앞으로 우리 스리랑카는 화학 비료 사용 금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화학 비료를 안 쓰고 농약을 안 쓰면은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농약을 쓰고 화학 비료를 쓴다는 것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절대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농가가 어떻게 돼요? 망하죠. 특히 라자팍사 대통령이 강조한 게 뭐냐면 차 생산할 때 화학 비료와 농약 쓰지 마십시오. 농가 폭망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 인프라 자체가 이제 기간산업이 무너져요.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단전. 의무적으로 최장 13시간 동안 단전을 실시를 해요. 스리랑카는 더운 나라예요. 여기서 에어컨을 못 틀어. 냉장고를 못 켜요. 근데 나라에서 뭐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일단은 국민들이 참았어.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콜롬보에 있는 대통령궁에서는 에어컨을 24시간 빵빵하게 튼다더라. 과일이 거의 얼 정도로 그냥 꽝꽝 얼려서 먹는다더라. 설마 확인하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무려 7만 명이 넘는 스리랑카 국민들이 치고 들어가요. 대통령궁을요. 들어가니까 그 말이 사실이었어. 초호화 수영장에 대통령궁 팰리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라자팍사 대통령이 안 되겠다. 튀자.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갔다가 싱가포르 갔다가 떠돌이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자금을 들고 튀어가지고 게다가 또 빼돌린 돈이 한두 푼이 아닐 거 아니에요. 덩덩거리고 잘 살고 있어요. 현재 스리랑카도 다 라자팍사 패밀리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귀국을 하지 않을까. 뒤집어가지고 찾다 보면 라자팍사 대통령이 잘한 게 뭐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요? 라자팍사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쫓겨날 때까지가 얼마 안 돼요. 별로 한 게 없어요. 취지는 좋았어. 경제 살리려고 감세. 유기농으로 키워보자 해서 화학 비료랑 농약 사용 금지. 그리고 코로나가 솔직히 라자팍사 대통령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이 고통 분담해. 국민들이 13시간 동안 단전하면 자기들도 한 6시간은 전기 없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만 띵까띵까 놀면 안 되지 솔직히. 마지막 인물 아슈라프 가니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아슈라프 가니는 어떤 나라의 대통령인가요? 아프가니스탄.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제국주의의 무덤이라고 불러요. 한 번도 제국주의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적이 없어요. 첫 번째로 영국이 점령을 하려고 했어요. 영국이 점령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 그리고 1979년도에 당시 소련이 침공을 해요. 10년 동안 전쟁을 벌였지만 점령을 못해요. 89년도에 아프간 점령 실패하면서 소련이 붕괴가 돼요. 람보 3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베스터 스텔론이 터반을 쓰고 있는 웬 이슬람 전사들과 사막에서 소련군과 싸우는 영화예요. 그게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 터반을 쓰고 실베스터 스텔론과 싸우는 그 사람들이 무자헤딘이라는 이슬람 전사들이에요. 이 무자헤딘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탈레반으로. 나중에 이제 그 이른바 오사마 빈 라딘이 아프가니스탄에 튀어서 숨었다라는 명분으로 미국이 공격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자체의 탈레반은 소탕을 못했어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해버리고 방 빼버리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에서 이제 미국의 마지막 수송기가 뜨면서 애기 엄마들이 제발 좀 데려가달라고. 미국의 마지막 수송기가 떴어요 그때요. 비행기에 붙잡은 거야. 사람들이 활주에 뛰어가가지고요. 그때 과일 장사를 하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두 형제가 이제 날개를 잡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비행기를 잡고 있는데 견뎌요 이게요. 그래서 두 형제가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져요. 사진에 찍혔어요. 미국이 알카에다를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침공을 해요. 당신 탈레반 정권이었어요. 탈레반 정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미국이 이제 공격한다고 하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보다 비싼 빌딩 하나도 없다 우리 쏘라고. 너도 손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탈레반 정권이 몰락은 안 하고 지방으로 일단은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카불 아프간의 수도는 일단은 미군이 점령을 해요. 그리고 이른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불안정한 동거였어요. 수도 카불은 친미 정권이 들어섰지만 나머지는 탈레반이에요. 소탕을 못했어요. 이게 거의 한 10년을 가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의 주인공 가니가 제2대 아프간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집권을 했으면 언젠가는 미군이 이제 물러갈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걸 다 미국한테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착각을 한 거예요. 미국 장갑차, 미국 탱크, 미국의 군장비, 또 미국의 그 군사 교관들이 있으니까 야, 이 정도면 뭐 세계 최강의 아프간 군대인데 미군 교관들이 아프간 정규군을 훈련시키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뭐 우리 최강 군대에게 훈련 받으니까 우리도 최강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당시 이제 아프간 정규군이에요. 훈련 받는 장면이 있어요. 맨손 체조 장면이거든요. 아프간 정규군은 브레이크 댄스를 춰요. 자기들끼리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민망하니 웃어요. 그거를 미군 교관들이 보고 어이가 없어요. 얘네들 뭐 하는 거냐 지금. 철저하게 미국화를 추진해요. 그런 과정에서 탈레반과도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양다리 걸친 거예요. 이렇게요. 지방 정권 너희 해. 카불만 우리가 좀 통치할게. 근데 나라의 운명을 놓고 싸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렇게 보면 뭐로 보냐면 물로 봐요. 이 새끼 그냥 밟아버리면 끝내버리겠네. 결국 그것이 현실화돼 버려요. 탈레반이 카불 점령을 목표로 해서 치고 올라와요. 일국의 지도자라고 하면 국민 여러분 끝까지 제가 여기 카불에 남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 내가 탄 비행기 뜨게 좀 이륙 허가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탈레반한테 딜을 해요. 그게 어디서 극명하게 드러나냐면 카불을 탈출하는 비행기예요. 트랩에 올라가요. 비행기 타기 직전에 돌아서 인사해요. 도망가는 가니 대통령이 탈레반과 협의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뛰어가서 빨리 문 닫아 빨리 해야 되는데 트랙에 올라가서 전 갑니다 이래요. 그래서 가니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출발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현찰 보따리와 함께. 96년도에 원래 있던 아프간 정권이 무너졌을 때 탈레반이 처음으로 집권을 했을 때 그때 아프간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UN 사무소에 숨어 있었어요. UN 사무소를 치고 들어가가지고 끄집어낸 다음에 각종 고문을 한 다음에 공개 교수형을 취해버려요. 대통령을요. 그래서 가니 대통령 같은 전 대통령이죠. 인터뷰란 게 이거예요. 내가 카불에 남아있었으면 나도 교수형 당했을 것이다. 나는 그래가지고 일단 살기 위해서 나왔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가니 대통령을 바라보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생각은 어때요?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이 10년 동안 군정 통치를 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한 거리에서 여자도 다 청바지 입고 음악 듣고 미용실 가서 뭐 고대로 파마도 하고 또 여성들도 교육을 받고 일순간에 다 뒤집어 엎어요. 처음에는 약간 쇼를 했어요. 여성들도 우리는 교육시키겠다고 해가지고 단 남학생과 여학생은 분리를 시킨다 해가지고 분리를 시키고 칸막이로 수업을 해요. 아예 지금은 여성은 교육이 뭡니까? 온몸을 다 가리고도 못 나가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마어마한 막장 행보를 보여줬었던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21세기에서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는지 굉장히 놀랍기도 했거든요. 관련 없는 타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분노가 막 차오르는데 해당 국가의 국민이라면 얼마나 울분이 터질지 상상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권이라는 거 내 한 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모두 다 선거권 행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썬키님 오늘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어떠셨어요? 4월 10일 여러분들의 주권,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꼭 여러분들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갔는데 뭔가 큰 바위 얼굴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 얼굴처럼 보여요. 딱 보니까 머리가 거기 쓰는 거예요. 영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보서 같은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언제나 일반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산업화도 시작되기 한참 전인 시대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때에도 도시와 정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특히 고대 그리스 신화 같은 이야기는 실화에 기반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극적 재미를 가미한 소설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고 보면 기록으로 남길 만한 도구가 벽화나 양피지 정도에 불과했던 시대 속 도시 이야기가 수천 년에 걸쳐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게 쉽게 믿어지진 않는데요. 저처럼 다양한 고대 도시 이야기가 실화에 기반한 내용인지 단순 설화 속 내용인지 한 번쯤 궁금함을 느껴본 영순이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소설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발굴돼 버린 전설의 도시. 이제 랭킹스쿨 가족이라고 봐도 무방한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님을 모시고 자세히 들어볼까요? 썬킴님 안녕하세요. 여승모님 잘 계셨어요? 가족이라면서요. 그 유명한 바빌론,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도시인가요? 바빌론이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바빌론보다는 바빌론에 있었던 바벨탑이라는 탑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빌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락의 도시의 대명사로 알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바빌론은 타락의 도시고, 인간들은 신에게 도착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신의 노염을 사가지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뭐 사람들이 다 뿔뿔로 흩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를 쓰게 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관점이고 역사적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바빌론도 존재하지 않았다. 신화 속의 도시다. 바벨탑 또 신화 속의 도시다 라고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는데,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라크 땅을 보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이 있어요. 그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강 사이가 이른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여기서 문명이 발달을 했거든요. 세계 4대 문명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하면 다 강을 끼고 있거든요. 중국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인더스 강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강, 나일강, 이집트 문명, 다 강을 끼고 있잖아요. 이 네 강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홍수가 나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홍수가 나면 범람을 해버리면 강바닥에 있던 그 양질의 영양분을 품은 토양이 다 지상으로 올라와요. 농사 겁내 잘 지을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주기적으로 홍수가 와서 논밭을 다 쓸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 거야. 가만 보니까 여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홍수가 주기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홍수가 나는 시기 계산하라고 어떻게 딱 별자리를 보니까 어떤 별이 저 위치에 왔을 때 홍수가 난다. 요 때만 피하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천문학이 발달해요. 자연스럽게 그 날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달력이 발달해요. 자연스럽게 또 그때 농사를 안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농사할 수 있는 농업이 발달해요. 그래서 범람하는 강에서는 문명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랭킹 스쿨 아니면 제가 어디서 얘기합니까 이걸. 그러면 그 바빌론은 양쪽 강 사이에서 시작이 된 건데 거기서 그럼 발굴이 되었다는 건가요?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빌론으로 만든 사람은 함무라비 대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양반이잖아요. 이 함무라비가 지금 현재 바빌론을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거든요. 수도로 만들어요.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역사에 등장을 해요.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보통 나쁜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정반대 함무라비 왕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제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귀족이고 노예고 나발이고 얘가 눈을 찔렀으면은 눈만 찔러라고. 죽이지 말고 얘가 이로 악 물었으면 너도 이로 악 한 번만 물라고. 굉장히 합리적인 법이거든요. 이 함무라비 왕이 지금의 바빌론을 도시로 만들어요. 수도로. 근데 여기까지는 전설의 도시일 수도 있어요. 요거를 구바빌로니아라고 해요. 함무라비 왕이 만든 나라를 옛날이라고 해서 구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멸망에 한 번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왕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왕이 아시리아 세력을 몰아내고 또다시 바빌로니아를 만들어요. 이 네부카드네자르 정확하게 2세인데 이 양반이 신바빌로니아를 건설해요. 똑같이 수도는 바빌론에. 네부카드네자르가 만든 바빌론의 유적은 지금도 가도 있어요. 그 이슈타르 문이라고 해서 바빌론의 지금으로 치면 남대문으로 썼던 정문이 있는데 이게 발굴이 됐어요. 지금 독일에 있는 박물관에 그게 있어요. 깜짝 놀라요. 너무 정교하고 앞에는 청도자기로 타일을 붙여놨어요. 이게 지금 바빌론이라고 하면 타락의 대명사가 된 게 뭐냐면 이 네부카드네자르 이 양반이 정복 전쟁을 벌여요. 그러면서 지금의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려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솔로몬 왕궁 등등을 싹 다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 포로를 다 지금의 이라크로 끌고 와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때부터 네부카드네자르와 바빌로니아는 신의 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빌론을 악마로 모시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부카드네자르가 유대인들 다 포로로 끌고 왔다고 해서. 근데 딱 도착해보니까 포로로 도착한 유대인들이 지금 바빌론 이 도시에 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웅장하니까. 지금 발굴된 게 성벽 높이만 19m예요. 이 안에 15만 명이 살고 있던 거대 도시가 만들어져요. 우와! 뭐냐? 이거는 인간이 만든 도시가 아니라 이거는 악마가 만든 도시다. 그리고 그때 뭘 봤냐? 바벨탑을 본 거예요. 바벨탑은 지금 거의 발굴이 추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헤로도토스라는 그리스의 역사학자가 있는데 가가지고 바벨탑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기록을 남겼어요. 정확한 기록.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높이 91m, 가로 세로 91m. 바벨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 것에 공중 사진을 찍어봤더니 정확하게 사각형의 푹 파진 홈이 있는 정확하게 91m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벨탑이 있었다고 추정이 돼요. 네부카드네자르가 만든 바빌론이란 도시는 거의 발굴이 완료됐고 이제 그 바벨탑만 어디에 있는지 찾으면 되는데 바벨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공중사진으로 지금 찾아냈어요. 그럼 이집트의 황금도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집트의 황금도시는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던 도시였나요? 황금이 정말 처발처발돼 있는 도시가 있다라는 그 전설이 있었는데 2000년도인가 그것이 이제 카이로 남쪽에 있는 곳에서 가장 이집트 도시 규모로는 최대 규모의 도시 유적이 발견이 돼요. 근데 황금도시라는 명성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이 황금은 발견이 안 돼요, 거의요. 여러 가지 이제 장신구들은 발견됐지만 이집트 황금 도시 얘기 나온 김에 피라미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왕의 무덤이란 설도 있고 왕의 무덤이 아니란 설도 있어요. 왕의 무덤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투탕카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집트 하면 황금 가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왕가의 계곡이라고 해서 첩첩산중 안에 그 계곡 밑에 지하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노예들을 데려와 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켰다. 월급 줬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잖아요. 범람을 한 그때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요때 농사를 못 짓는 농민들을 데려왔어요. 어차피 노니까 농번기 때 월급 주실 테니까 피라미드 좀 지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맥주까지 제공했어요. 실제로 맥주라는 걸 처음 상용화한 거는 이집트가 맞아요. 요즘이나 옛날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월급은 줬지만 돌 무거운 거 운반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채석장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굴림 목이라고 해서 원목을 쭉 바닥에 깐 다음에 그 위에 돌 올리고 이렇게 밀고 갔어요, 이걸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채석장 있잖아요. 거의 2-3천 년 전에 채석장에도 낙서가 남아져 있어요. 열나 힘들다. 빨리 끝나고 맥주 한 잔 했으면 좋겠다라고 똑같아 지금이랑. 황금 도시를 발견했는데 이제 황금 도시 안에는 당시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물로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 특히 이제 그 마스카라 짙게 그리잖아요. 우리 클레오파트라 하면 마스카라 떡칠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오잖아. 그 유적이 발견되면서 왜 발랐냐? 야구 선수들이 여름에 경기할 때 눈 밑에 검은 칠하는 거랑 똑같아요. 햇빛 흡수하라고 눈 외부에.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가발을 많이 썼어요. 이집트인들을 기본
기본적으로 머리를 싹싹 다 밀었어요. 머리를 민 다음에 가발을 썼는데 가발과 두피 사이에 나무 등등등 이용해서 공간을 띄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강렬한 햇빛을 차단하는 모자 형태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당시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유물들이 황금이 없는 황금 도시에서 기록이 나타났다. 이집트의 일반인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도시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황금은 안 나왔다. 생각보다. 헤라클레온, 이거는 진짜 없을 것 같은 도시 이름이거든요. 헤라클레오는 지금 이집트 정확히 말하면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 도시 앞에 수심 6m 바닷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원래는 베니스 같이 지금 이탈리아의 수상 도시였다. 이것이 대지진과 쓰나미로 가라앉아 버렸다. 서기 7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이 통일한 해 만에 통일신라가 나왔을 그 시기에 베니스와 같은 수상 도시였는데 이것이 대지진 또는 해일로 가라앉았다라는 썰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헤라클레온이라는 도시를 아까 말씀드렸던 헤로도토스라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가가지고 정말 화려하고 멋진 도시다라는 기록을 나와 있는데 어디에 있냐? 프랑스 고고학 팀이 대략 위치가 여기 지금 현재의 해안가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바닷가인데 그 부근일 거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바닷속에 대도시가 흔적이 있을 리가 없다고. 근데 이 프랑스 고고학 팀은 그래도 못 먹어도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뭔가 큰 바위 얼굴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 얼굴처럼 보여요. 딱 보니까 그리스 농업의 신 머리가 거기 쓰는 거예요. 농업의 신 석상이 여기 있어? 수심 6m 바닷속에? 그러면 이 주위에는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야. 지금부터 발굴 시작 해서 발굴했는데 보니까 세웠을 경우에 높이 7m에서 6m짜리 거대한 남녀 석상이 또 누워있는 게 발견돼요. 위에 왕관이 쓰여져 있어요. 파라오예요. 이집트의 왕. 그래서 그거를 인양을 해와서 갖고 왔어. 파라오와 왕비의 석상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일단은 왕이 행차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대한 대도시가 밑에 있는 건 알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전설의 도시 헤라클레온인가 아닌 것만 발견하면 돼요. 뛰어들었는데 거기에 사각형으로 생긴 인공 구조물이 또 등장을 했어요. 저거 인양하라고. 저거 뭔가 중요한 것 같이 보인다. 끌어냈어. 거기 상형 문자가 딱 적혀 있었거든요. 해석을 딱 했는데 여기 이름이 헤라클레온이다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설의 도시 헤라클레온이라는 게 그때 발견이 돼요. 그 프랑스 고고학 팀에 의해서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집트거든요. 근데 헤라클레스는 어디 소속 신이에요? 그리스죠. 그리스의 신이 이집트 앞바다에 이렇게 있을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를 통합을 했던 마케도니아 왕국이라고 있었고 거기에 대왕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알려져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에 왕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까지 치고 왔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너무 과로해서 과로사로 죽어요. 갑자기 33살인가 죽어요. 근데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넓은 영토를 다 지금 이집트까지 점령을 한 다음에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 밑에 있던 여러 장수들이 나도 한번 땅 따먹기 위해서 내가 한번 왕 해볼까? 하면서 이 왕국이 세 개의 왕국으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시리아, 이집트 세 나라로 쪼개져. 당시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자기는 지금의 이집트 땅을 점령하겠다 해서 이집트로 와요. 그러면서 이집트 대대로 파라오가 돼요. 그리스 사람인데 당연히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리스 사람이 파라오를 했기 때문에 요 파라오 라인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부르고 요 왕조의 맨 마지막 파라오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를 약간 흑인 비슷하게 묘사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고증 잘못된 거예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파라오 왕조는 백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집트도 범 그리스권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인 헤라클레스의 신전이 여기 헤라클레온에 만들어지고 이 도시가 나중에는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려요. 테네아, 이 테네아는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도시일까요? 테네아는 지금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이것도 전설의 도시였는데 트로이 전쟁 아시죠? 트로이의 전쟁은 기원전 13세기, 14세기에 있었던 거로 우리가 신화로 소설로 알려져 있는 전투예요. 호메로스라는 그리스의 음유 시인이 쓴 뭐 일리아스라든지 이런 서사시를 통해서 트로이 전쟁은 뭐 신화인가 보다 허구겠지, 뻥이겠지 했는데 실제로 지금의 튀르키예, 구터키에 트로이에 관련된 유적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트로이 전쟁은 있었던 것이 확실해요. 그 트로이의 목마가 이제 실존했는지만 찾으면 되는데 이 트로이 전쟁은 간단하게 이거예요. 신화와 약간 그 역사가 혼재가 되는데 제우스 신이 있었어요. 신 중에 신. 제우스 신이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네가 앞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제우스가 또 겁나 겁을 먹었네.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야 될 그 여신과 내가 아니라 인간이랑 결혼시키자. 그럼 걔가 힘이 없을 거잖아. 그래서 인간이랑 결혼시켜요. 그럼 결혼식 파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다 초대했어. 딱 신 하나를 초대를 안 해요. 불륜의 신. 불륜의 신이 열받은 거지. 이 자식들이 날 초대를 안 해?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황금 사과 하나를 피로 연장에 던져요. 슉. 황금 사과에 뭐라고 쓰였냐면 이 사과는 최고의 미인에게 바친다. 요거를 3명의 여신이 동시에 본 거예요. 아프로디테, 아테나, 헤라. 셋이 싸워. 인이냐나 뭐 제우스가 보기엔 맛있다. 그만해. 인간에게 물어보자.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트로이 왕국의 왕자인 파리스에게 물어봤어요.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 이 사과는 누구 거야?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내 사과라고 인정해주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인을 너한테 줄게.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이잖아요. 나를 선택해 주시면요 평생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는 까방권을 드릴게요. 그리고 헤라는 뭐 여신 중에 여신이니까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적인 머리를 줄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미인을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아프로디테 선택해요. 근데 요거는 신화고 근데 이게 역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트로이가 지금 어디 있냐면 지중해 변에 있는 터키 도시예요. 여기가 지중해 무역의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무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여기는 최강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트로이 왕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최강 도시니까 굳이 나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뭐 그것도 필요 없고 난 전쟁 왕이다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뭐 머리? 난 벌써 지중해 지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미인 주십시오. 해서 아프로디테를 선택을 했어요. 아프로디테는 누구를 최상의 미인으로 데려오냐면 스파르타의 왕비였던 헬레네를 최고의 미인이었대요. 이것부터 불륜이잖아 벌써. 왕비라면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왕비를 납치해서 데려가요. 그러면 이 스파르타의 왕은 이것도 운명인가 보고 왕비 거기서 잘 사시오? 가 아니잖아요. 트로이 새끼들 죽었어. 근데 2년 동안 출전을 안 해. 왜냐? 방금 말씀드린 같이 트로이는 그 동네 최강국. 감히 혼자서 못 가요 스파르타가. 그래가지고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 있잖아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겨우 출전을 해요. 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로이 한 나라를 항복을 못 시킨 거예요. 이거 10년을 끌어요 전쟁이. 여담이지만 10년 동안 싸워봐요. 트로이에서도요. 열받잖아요 병사가. 야 뭔데 지금 우리가 10년 동안 싸우냐. 저기 저 스파르타 왕비 저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10년 동안 싸운다. 이때 헬렌의 스파르타 왕비가 쫙 모습을 보여주면 싸울만 하네. 저 정도 미인이면 싸우지. 10년이나 100년도 싸워야 했대요. 하여간 10년 동안 싸우다가도 함락이 안 돼 트로이가. 그래서 이 그리스 연합군이 뭘 생각하냐면 꼼수를 쓴 거예요. 전리품 다 놔두고 그냥 항복하고 도망가자고. 그러면서 다 진짜 배 타고 가요 그리스로. 트로이에서는 야 10년 만에 우리 승리했다. 박해문에 전리품이 다 깔려있어요. 뭐 창, 방패 등등. 주우러 가자. 줍줍줍줍 하러 가요. 나무로 만든 커다란 목마가 또 있는 거예요. 이거 나 장식품 쓸래. 그래서 끌고 들어왔네 이거를. 장식품인 줄 알고 끌고 들어왔던 트로이 목마 안에서 밤에 몰래 그리스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안에서 성문을 열고 숨어있던 그리스 연합군은 치고 들어와서 트로이가 멸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트로이의 목마가 트로이가 만든 목마가 아니에요. 그리스가 만든 목마예요. 이래서 트로이는 셀프 멸망을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트로이의 주민들과 왕족들을 싹 다 끌고 가서 그리스 어딘가에 포로로 다 끌고 갔대요. 너희들은 우리 그리스 사람들과 떨어져가지고 너희들끼리 모여 살아 라고 해서 포로 타운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테네아라고 기록에 남아있었어요. 근데 과연 이 테네아, 그 트로이의 포로들이 살았던 테네아가 존재했냐 안 했냐, 있으면 어디냐 했는데 최근 얼마 전에 발굴된 것이 그리스 남서쪽으로 있는 도시에서 발굴해 보니까 여기에 지금의 트로이 문명의 흔적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전설의 테네아구나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이제 마지막인데 폼페이라는 또 도시가 있잖아요.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도시일까요? 폼페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폼페이의 최고의 날 그 영화에서 같이 그 바로 북쪽 10km 이쪽에 베수비오 화산이라고 있어요. 서기 79년에 폭발을 하면서 도시 전체가 깊이 5m의 화산재에 그냥 묻혀버렸어요. 이틀 만에요. 그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려요.
여기도 약간 그리스 문화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가 이집트까지도 세력을 펼쳤다고 했잖아요. 이탈리아 남부 지역까지도 그리스가 세력을 펼쳤던 약간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의 짬뽕이 돼 있는 남부 지방인 도시예요, 이게. 굉장히 그 문화가 발달돼 있던 도시였는데 여기가 농사가 진짜 잘 됐어요. 왜냐면 베수비오 화산이 당시만 하더라도 400년 전에 한 번 폭파했던 기록이 있고 400년 동안 멀쩡한데 저게 폭파할까? 가끔씩 이제 화산재가 튀어나오면 농사가 잘 돼요, 이게요. 토양이 좋아, 양질이 돼가지고. 오히려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 79년 8월 여름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해버려요. 빵! 이걸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면 당시에 그 폼페이 앞바다에 있던 로마 함대에 있던 로마 장교가 배 위에 있다가 이걸 본 거예요. 자기 삼촌이랑 있었는데 삼촌은 배를 끌고 가서 이제 그 피난민들을 구조하러 들어가요. 물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삼촌은 질식사에서 죽어요. 근데 조카가 그걸 바다 위에서 생생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갔고 화산재가 이게 어디까지 번졌고 이게 몇 시간 안에 도시를 다 덮쳐버렸다는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놔요. 그래서 당시의 마지막 순간에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까 최대 깊이 5m 지하에 묻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디 있는지 후대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1592년에 여기가 나폴리 남쪽이거든요. 나폴리 남쪽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띵! 뭐지? 보니까 뭔가 유물 같은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국이 알린 거예요.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파보니까 거의 1500년 만에 드러난 폼페이였었죠. 근데 미스테리였을 때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발굴단이 봤을 때 분명히 밥을 하다가 화산재가 덮인 흔적도 있어요. 반쯤 된 밥도 있고 식기도 그대로 차려져 있고 사람의 흔적이 없어. 뼈가 유해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 로마 장교의 기록에 따르면 이틀 안에 화산재가 덮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망갈 시간도 없었을 건데 사람은 어디에 증발했을까? 어디에 있을까? 근데 우연히 단서가 나와요. 발굴하다 보니까 펑! 커다란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는 거예요. 싱크홀처럼 놀라운 발상을 해요. 내 감이 맞다면 이게 그거다. 석고각고라고. 석고를 그 구멍 안에 부어요. 그런 다음에 흙을 치웁니다. 그 석고가 사람 모양으로 그대로 있던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화산재가 사람을 덮치고 사람이 그대로 그 땅 화산재에 묻혔는데 이 상태로 부패가 돼서 요대로 구멍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요거를 요 생각을 못했으면 그냥 구멍 다 메꿔버렸을걸요? 지금 폼페이 유적 검색해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모양이. 그게 정말로 그 시신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화산재에 묻히고 이게 그대로 부패해서 없어져 버리고 공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디테일하냐면요. 사람 표정까지 다 이거부터 방 안에 들어간 가족 일가족이 엄마 아빠랑 아이 둘이 그대로 고통스러워서 엄마는 아이를 껴안고 그대로 죽은 그대로 유적이 있고 또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려고 뛰어가다가 자기도 질식사인 것 같이 보여요. 왜냐면 손에 메스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굳은 거예요. 가슴 아픈 게 또 뭐냐면 젊은 20대 남녀 커플로 보이는 두 커플이 둘이 꼭 껴안고 이렇게 죽은 이 석고 틀이 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라진 폼페이 도시가 이렇게 우연히 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발견이 된 거죠. 성경 속 바빌론부터 로마 제국 폼페이에 이르기까지 오늘은 역사차 썬킴님과 함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전설쯤으로 여겨졌던 고대 도시들이 발굴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역사적 의미까지 살펴봤는데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만한 변변한 공업기술조차 없던 시대에 하나의 커다란 도시가 탄생을 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니까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발을 대고 있는 이 도시 역시 먼 미래에는 하나의 전설의 도시로 남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씁쓸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